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이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안의 내용과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이 논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해주시겠어요? 예, 어제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법안인데 네. 이 법안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별로 너무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이미 좀 약간 편집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기자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갑니다. 어떤 그래서 부분을 또 인용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 다를 예, 수 그래서 있으니까요. 원문을 좀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거 네. 원문을 본 다음에 토론하는 게 좀 건설적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보면 10월 21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 네. 외에 12명 정도가 같이 이제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전원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제안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의 2019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랐더니 우리나라 10가구 중 약 4가구 10명 중에 4명. 네. 사실은 이 명수로는 따질 수 없습니다. 가구를 봐야 되는 거죠. 네.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무주택 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이 보통 11.2년이다. 가구주가 된 이후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로 잡아도 6.9년이다라는 전제를 뒀습니다. 네. 현행 법을 보면은요. 주거 기본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 기본법 제3조에 크게 3가지 정도를 더 신설하는 내용이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3조의 기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제3조의 큰 내용이고요. 네. 개정안의 내용은 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의 3가지를 명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네. 두 번째는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이면서 우선 실거주자에게 공급하겠다. 우선 공급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집값 폭등, 시장의 혼란은 투기 수요가 아닌 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이 주장을 하면서 네. 위헌적 법 개정 추진을 멈추다라고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사회재산 침해다 이런 비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의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을 삼을 때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1주택을 그러면 과연 뭐 강제하겠다는 거냐? 또 발의한 쪽에서는 1주택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거다. 이런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법안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참 어이없는 법안 발의다.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넣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구상인가. 일테면은 지금 헌법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헌법 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를테면 1가구 1주택을 어떤 정책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이 있더라도 강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왜 법에다가 이거를 넣겠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다주택자들한테 더 높은 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할 때 이 법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위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몰리는 방식으로 제재는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보유 자체를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사유재산 침해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사정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이 못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부모님께 집을 얻어드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시골에 농막을 또 1가구 2주택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을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왜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가구 2주택, 주택이 많은 사람은 다 악이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택 보급률이 지금 73.9%에서 104.2%로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택은 진의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충분히 늘었는데 왜 자가 점유율이 낮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민들은 집 없는 서름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집을 못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보급은 많이 되고 있지만은 네. 살만한 살고 싶은 집이 많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외딴 곳에 지어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지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을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이런 법안이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어이없는 법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이 헌법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87년 헌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헌법 119조 2항에 이런 항이 들어가 있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여기서 중요한 거.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자,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월급장애들이 3억 모으려면은요, 평생 아마 생활비를 줄여서 그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축을 아무리 한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부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집 한 채를 투기 수단으로 삼아서 팔면 3억, 4억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19조 2항에는 분명히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거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틀린 게 있는데요. 1주택 1주거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법안이 아니라고 본인도 설명을 했고 이 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살고 싶은 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살고 싶은 집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으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집은 너무 비싼 게 문제죠.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은 집은 많이 공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고 지금 헌법 얘기를 하셨는데 적정한 소득 분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경제민주화 그래서 지금도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유이고 문제는 뭐냐. 적정한 소득 분배를 가지고 1가구 1주택과 연결하는 거는 무리다. 사실상 지금 이 1가구 2주택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지금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말하자면은 어떤 세금을 올릴 때는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세법의 어떤 개정, 즉 국회에서 하는 세법 개정의 절차 없이 가세 표준을 사실 이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인상하면서 이 많은 부분들의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조세 정의에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얘기를 하면 많은 얘기를 해요. 종부세 내는 사람 국민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몫이 왜 중요하냐. 지금 세금의 과세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난해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건데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 자체를 좀 높여야 된다. 지금은 고가 주택이 9억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부동산 집값 폭등을 봤을 때는 한 15억 이상은 되어야지 과세 표준의 종부세 고가 주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1가구 1주택 물론 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처벌 등 강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법으로 1가구 1주택 안 되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주택자는 처벌됩니까? 집을 사고 싶지만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처벌됩니까? 이거는 법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정책의 방향, 문재인 대통령처럼 집을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걸 법으로 바꾼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을 놓고 종부세까지 얘기하시는 건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거 기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말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부자 증세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건데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조세 정의를 말씀을 하시려면은 소득인 정말 적은 정도가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집값 올랐는데 세금 많이 나고 했더니 일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자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 법의 방향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것이지 위헌이다, 뭐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좀 저는 생산적이지 않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놓고 부동산 폭등의 책임은 또 그 소유자에게 맡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려면은 부동산 값을 폭등되지 않게 잘 잡아야 되겠죠. 지금 24번이나 정책을 하면서도 계속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너무나 먼 꿈인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언젠가 살 수 있겠다는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진 의원이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가구 중에 4가구가 여전히 무주택 임차 가구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임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대차 사업을 많이 장려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사업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임대차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임대차 사업자들에게 줬던 혜택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 겪고 있는 서민들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위 강직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런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료들이 다주택자인 것은 저희는 비판이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1가구 1주택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네, 무엇보다 지금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해결 방안을 좀 더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정치적인 논란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향을 조금 더 정부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거는 국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는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또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부동산 문제는 역시 예민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열을 올리시고 지금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한 10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셔서 의견을 넘게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현실의 문제가 가장 현실에서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뉴스가 많네요.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외모나 태도를 문제 삼아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이걸 바꾸자는 목소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평론가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성폭행이라든가 성희롱,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들이 고통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피해자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한 판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피의자
즉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피해자의 호소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좀 살펴보면은요. 2015년 4월에 한 4개월 정도 제주시에서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한 고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업주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문신 시술을 배우던 당시 17세의 A양이라고 하겠습니다. A양을 두 차례에 걸쳐서 투행 또는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A양이 당시에 미성년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A양의 지금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본인의 문신을 배우도록 하든 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괜히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게 처벌이 될까? 또 뭐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고소를 미뤘었는데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5년 후인 2019년 8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자, 이 판결 과정에서 주장이 엇갈렸는데 지금 피의자 고모 씨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왜 성폭행 증거를 보장하지 않았냐. 예. 그리고 피해 이후에도 시술소에 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도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면서 멋을 부리면서 잘 지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A양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근데 재판부가 완전히 이것을 완전히 단호히 배격을 했는데 피해자의 피해자감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에 보이는 반응, 대응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증명력이 없다고 이런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들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좀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는데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그동안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었지만 재판부가 참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일관되게 해왔는데 다른 예가 있을 땐 또 그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좀 앞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판례가 아닐까. 이야기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격을 가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이 재판 판결문에서 참 깊이 와닿았던 것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슬픔과 수치심에 휩싸여 일상생활에 전혀 영위할 수 없고 타인과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렇죠. 이 너무나 와닿는 말인 것이 우리가 흔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거를 하나의 근거로 얘기를 해요. 네.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피해자다운 거지? 피해자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기준에 의하면은 거의 목련처럼 희고 순진무구한 여성이라야 피해자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서 어떤 물증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아주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 혹시 저거 의도적인 꽃뱀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서 비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다움이란 거는 없다. 강요하지 마라. 여기에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어린아이가 뭐 염색하고 화장했다. 이게 왜 피해자다움과 연결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 좀 괜찮은 판결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공공기관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판결이 나온 것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공공기관의 사용자도 책임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관도 주의 의무를 더 기울여야 된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적극적인 판결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를 놓고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논의가 나왔었는데요.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해야지 뭐 고통스럽고 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어렵다.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제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과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정조의 개념을 자꾸 도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사회에서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너는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맞고요. 이것은 분명히 너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또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편의점 업주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편의점 본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1심은 유죄였고 항소심은 무죄. 선고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추행을 한 혐의의 사람이 주장한 점이 뭐냐?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때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했기만 했다.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범행을 당한 뒤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부신할 수는 없다. 이건 역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변호인이 한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데 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하냐.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많이 시사점을 던지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피해자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과연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피의자의 문제에 더 집중하지 않고 그 어떤 포커스가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피해자를 먼저 예. 비난하죠.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예. 식으로 가고 피해자도 자기도 모르게 자책하게 되고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네. 가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판결을 보니까 예. 성폭력범이 변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목소리가 야해서 했다. 그럼 피해자의 목소리가 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어이없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뉴스픽. 지금 타이거 스톤즈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 저희 아이템 할 때 두 분 토론이 멋지다고. 팩트 위주로 주장을 하면서도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모습. 정치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좀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요.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